정년퇴직 후 찾아온 충격. 초등학교 교장, 길거리 파전 장수가 된 사연. 여러분, 다들 은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 이제 좀 편하게 쉬겠구나라는 낙관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하는 막막함도 함께 들죠. 사실 우리 주변엔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갑자기 방향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서도 참 씁쓸한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도 여전히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서 파전을 굽게 된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착잡하죠. 교장 선생님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꽤 인정받고 또 안정적인 연금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어쩌다 길거리 노점을 하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물론 파전을 굽는 일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수십 년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존경을 받아왔던 분이 정년퇴직하고 나니 전혀 다른 형태의 노동을 시작해야 했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는 거죠. 사실 은퇴라는 게 참 묘해요. 한 직장에서 특히 공교육 분야라면 거의 30년 넘게 몸담았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인생의 중심축이 분명하게 잡혀 있었을 거예요. 난 교사다 혹은 난 교장이다 라는 정체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겠죠. 그런데 정년퇴직 딱 찍고 나면 그 자리가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명함도 없고 불러주던 호칭도 사라지고 출근할 곳도 없어지니까요. 그때부터가 진짜 나로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엄청난 심리적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허전해도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최대한 발빠르게 뭔가 할 일을 찾아야만 해요. 아이들 가르치던 경력으로 학원 강사를 해볼 수도 있고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를 공부해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연금만으로 생활이 좀 빠듯했다나 봐요. 아이들 교육비도 조금 더 필요했고 막내가 아직 대학에 다닌다거나 혹은 집 대출금이 좀 남아있다면 더 그렇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체면을 내려놓고 길거리에서 파전을 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파전이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건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그 윗세대분들이 소규모 자영업이나 노점으로 진입하기가 의외로 쉽기 때문이죠. 재료비가 그리 많이 들지 않고 조리 방식이 간단하면서도 많이들 좋아하는 음식이니까요. 고된 일이긴 하지만 당장 장비랑 재료만 마련하면 금방 시작할 수 있으니 어떤 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좀 더 와닿는 사례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죠. 실제로 은퇴 후에 갑자기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을 하게 된 사례가 우리 주변에도 꽤 많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 3가지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례 1. 외국어 교사에서 카페 직원으로. 제 아는 분 중에 60세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이 있어요. 딸이랑 단둘이 살았는데 딸이 취직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고 그분은 도시에서 혼자 남게 되신 거죠. 연금이 있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좀 빠듯하더라라고 하시더니 결국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 바리스타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 재미있어 하셨는데 점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떡해요. 퇴직 전에는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은 고객들에게 커피를 내주는 직원이 된 거죠. 다만 그분 스스로도 어떤 형태로든 몸을 움직이고 돈을 벌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하시니 일 자체에 대한 자부심은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례 2. 임원 자리에서 떡볶이 트럭 사장으로. 또 다른 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다가 58세에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아시잖아요. 요즘은 정년을 못 채우고 일찍 퇴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분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주변에서 임원님, 임원님 하면서 모시던 시절이 길었대요. 그래서 더더욱 퇴직 후에 아무도 임원님이라 불러주지 않는 현실이 서글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곧바로 재취업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아내분이랑 의논 끝에
떡볶이 트럭을 차렸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렇게 직접 장사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살아보니 삶의 생동감을 느낀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몸이 힘들긴 해도 그래도 나한테 마지막 기회다 하는 각오로 버티신다고 해요. 사례 3 자영업 실패 후 새벽 택시기사로. 마지막으로 제 디스턴트 지인분인데 55세쯤 퇴직금으로 작은 PC방을 차리셨다가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금방 폐업하고 말았어요. 그때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몇억 원을 날리고 나니 빚까지 끌어안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급히 돈벌이가 필요해져서 새벽에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5년째예요. 누군가 보면 아니 중견기업에서 과장까지 한 양반이 왜 택시를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나마 제일 안정적이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저녁에는 간단하게 알바까지 하신다는데 정말 삶이 팍팍하죠. 그래도 뭐 이게 현실이니까 어떻게든 견뎌내며 사신답니다. 이렇게 주변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은퇴가 생각보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싶어요.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있던 직장을 떠나면 심리적인 박탈감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바로 뒤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사실 쉽진 않겠지만 퇴직하기 전부터 재테크를 하고 또 내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조금씩 공부해 두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년 이후에도 내가 지속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찾기 수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꼭 파전을 굽고 떡볶이를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가? 하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은 넓고 또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1인 미디어 같은 것도 있고 취미로 시작했다가 수익을 내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막상 은퇴 후에 아무런 준비 없이 훅 들어가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한평생 교직에 몸담아 오신 교장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파전을 굽게 된 사연도 우리의 은퇴 후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분께서 직업의 귀천을 따지기보다는 당장 생계를 위해 행동에 옮겼다는 점이 조금은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 라는 말이 뼈아프게 와닿는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예적금이나 투자 등의 재무 관리부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회나 업종 전환의 가능성을 미리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 맺기도 정말 중요해요. 은퇴 후엔 사회적 관계가 갑자기 끊기기 쉬우니까 사람이 그리워질 때 정신적으로 훅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내일이라도 갑자기 은퇴하게 된다면 뭘 할지 막연하기만 하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을까? 미리 배워둘 만한 기술이나 정보는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그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적어도 아무런 대안 없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은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죠. 언제 어디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지 모르고 또 우리 사회의 경기나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가늠하기도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작은 것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늘 학습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내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교장 선생님도 아마 파전을 뒤집으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좀 더 어릴 때 뭔가 다른 길을 모색했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뒤늦게 후회만 할 시간도 없을 테니 하루하루 파전을 팔면서 나름의 제2의 인생을 이어가고 계신 거겠죠? 여러분도 이 글을 계기로 꼭 한 번은 스스로의 은퇴 이후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상이 막막하고 험난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조금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정년퇴직 후 찾아온 충격.
이라는 말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천천히라도 대비해 두는 것이 은퇴 후 삶을 지키는 작은 방법이 될 겁니다. 돈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퇴직할 때 10억이라는 거금을 받았으니까요. 뭐 10억이면 충분하다고들 하잖아요. 회사 다닐 때도 나 정도면 은퇴 후에 돈 문제는 없겠지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평생 편하게 살겠다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10억이 다 어디로 갔나 싶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흘러가 버린 느낌이에요. 정말이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55세에 은퇴한 전직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퇴 후에 정말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해요. 단순히 퇴직금을 얼마 받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유가 달라진다는 걸 많은 분들이 간과하곤 하죠. 나름 준비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허점투성이었던 은퇴 설계의 맹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현실 왜 이렇게 힘들까? 보통은 은퇴 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30년 가까이 치열하게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은퇴해보니 쉬는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허무하고 때론 상상도 못했던 문제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재정적 문제. 아무리 목돈을 가지고 시작한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순식간에 바닥이 날 수 있어요. 세금, 관리비, 의료비 같은 숨은 지출이 생각보다 큽니다. 정서적 고립. 직장에 다닐 땐 매일 사람을 만나고 내가 조직 안에서 누군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근데 은퇴 후에는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공허감이 몰려오면서 무력해지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겪는 분들도 많아요. 건강 문제. 5060대가 되면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져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잔병 치레가 시작되면서 병원비 지출이 커지거나 활동 제약이 생겨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는 재정뿐 아니라 정서, 건강,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중 어느 한 가지라도 균형이 깨지면 힘든 상황이 순식간에 찾아오죠. 3. 사례 1. 잘못된 투자로 퇴직금을 날린 55세 어씨. 어씨는 55세까지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분이에요. 은행원 출신이라 재테크엔 자신 있었고 운용 지식도 어느 정도 있었죠. 문제는 직접 투자와 원금 보장을 혼동했다는 거예요. 퇴직 직후 아는 후배가 부동산 소규모 개발을 권유했다고 해요. 평소 같았으면 리스크가 큰 건데 하고 두 번쯤은 고민해 봤을 텐데 은퇴 후 여유로운 시기를 빨리 맞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은행에 오랫동안 있었으니 부동산 정도는 내가 좀 안다는 과도한 자만이 겹쳐서 큰 돈을 넣게 됐죠. 처음엔 하반기에는 분명히 오를 거다라는 말에 솔깃해서 계속 버텼대요. 그런데 막상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꺾이고 개발 인허가까지 지연되면서 투자금이 13토막이 나버린 거죠. 본인 표현대로라면 손해본 돈만 6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단숨에 투자금을 돌이킬 수 없게 된 그는 남은 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또 어떻게든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졌어요. 그 과정에서 무리한 추가 투자를 하다가 원금이 거의 0에 가깝게 됐습니다. 교훈 은행에서 오래 일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나 주식, 기타 다른 자산 운용까지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투자 분야를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자문받고 실전 경험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4. 사례 2. 목돈은 있지만 은퇴 후 건강을 놓친 60세 B씨. B씨는 60세에 건설사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분인데 퇴직금만 8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퇴직하면 건강부터 챙기자고 마음먹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냥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도 많았고 몸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퇴직하자마자 정신적 해방감에 빠져서 매일 집에서 TV 보고 야식 먹고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맨날 내일부터 운동하지 뭐하고 미루다가 결국 1년 만에 체중이 10kg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문제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결국 골든타임에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회복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여러 진료비와 약값, 재활치료비까지 상당한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예전과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건강을 잃기 쉬워요. 정기검진,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돈이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쓰기 힘든 상황이 되죠. 5. 사례 3 은퇴 후 급격한 소외감에 힘들어한 58세 C씨. C씨는 58세까지 대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평소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는 편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에 느끼는 소속감 상실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아침에는 어디로 출근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매 순간 내 역할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게 다 없어져요. 처음엔 이제 자유다 하면서 좋았지만 한두 달 지나니 멍해지기 시작했다더군요. 어느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탁 막히는 기분이 들었대요. 결국 사람을 안 만나니 자꾸 집에만 틀어박히고 그러다 보니 소외감이 몰려와서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죠. 증상이 심해지면서 병원 치료도 받아야 했고 병원비와 상담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좀 나가 봐라라고 걱정해도 정작 본인은 의지가 잘 안 생겨요. 교훈 은퇴 후에는 내가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꾸준히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모임, 봉사활동, 재취업 등을 통해서라도 내 역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6. 은퇴 후 필요한 3가지 포인트. 위 사례들을 보면 돈만 있다고 해서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다음 3가지 포인트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장치 만들기. 퇴직금을 받으면 일단 목돈 전체를 단일 투자에 몰아넣기보다 몇 개의 바구니로 나누어 두는 게 좋아요. 부동산, 주식, 예적금, 채권, 보험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에 리스크를 낮추고 혹시 한쪽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쪽에서 방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나 금융기관의 상담을 여러 군데서 받아보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안정성 위주로 투자하되 꼭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투자에만 돈을 넣는 것을 권장해요. 건강관리 생활화. 은퇴한 뒤에는 체력 저하가 금방 느껴져요. 이때부터는 꾸준한 운동,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시설에 등록하기보다 집 주변에서 매일 빠르게 30분 이상 걷기 등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병원 검진은 미리 일정 잡아두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큰 병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퇴직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라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를 일부러 만들 필요가 있어요. 동호회나 취미 모임, 봉사단체, 종교 모임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면 우울감과 소외감을 예방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찾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은퇴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어요. 재취업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7. 은퇴 설계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 내가 제일 잘 아는 분야니까 괜찮겠지라는 자만. 어씨의 경우처럼 은행 지점장이었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문성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직무 경험이 곧 투자 성공을 담보하진 않아요.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라는 미루기 습관. 사람 몸은 5060대에 확 바뀝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금방 만성질환이 찾아오고 나이 들수록 회복도 느려져요. 회사 생활을 대체할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도 취미나 활동, 자원봉사, 공부, 여행 등 어떤 형태로든 목표를 잡아두지 않으면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8. 결론 돈, 건강, 관계 모두를 챙기는 은퇴 생활은 분명히 가능하다. 55세 퇴직 후 10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목돈으로 한순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인생 후반전에는 예측하지 못한 병원비나 부양비용, 혹은 가족 문제까지 얽히면 재정적 부담이 곧장 파산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퇴 실패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재정 안전장치,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충분히 건강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법이든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는 습관이든 지역 봉사단에서 내 역할을 찾는 것이든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후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먼저 현재의 자산과 지출을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검진 일정을 잡고 운동 루틴을 만드는 일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내가 만들고 싶은 은퇴 후 삶에 서서히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절망이 아니라 도전이라는 마음가짐이에요. 55세든 60세든 70세든 언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죠. 나를 가로막는 건 사실 나 자신이 만든 두려움일 때가 많으니까요.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의 2막, 3막을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한 사례들과 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걱정? 내가 직접 경험한 진짜 비용 공개. 은퇴, 그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교차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는 한편 그래도 내가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불안감도 뒤따르죠.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한참을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려 애썼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그 어떤 준비도 부족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생활비였죠. 은퇴 후 얼마나 생활비가 들까? 사실 은퇴 후에는 일하면서 받던 월급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점에서 큰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요?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이 글을 통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예상 외의 지출, 은퇴 후 왜 이렇게 생활비가 많을까? 저는 은퇴 전 오랜 시간 동안 1년에 한 번씩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때마다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은 부분은 건강관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처럼 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나 피로감을 무시했지만 그게 점점 커져서 병원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들기 시작했죠.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 관련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집 관리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집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특히 가전제품들이 자주 고장이 나더군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하나 수리하는데 또 비용이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전제품 하나 수리할 때마다 놀라기도 했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니 생활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활동입니다.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아무리 무료로 만난다고 해도 그동안 아껴왔던 자금을 어느새 쓸 일이 많아지더군요. 예를 들어 내가 갔던 여행이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소한 비용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더라고요. 이러한 경험은 실제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 은퇴 후 생활비 관리 어떻게 준비할까? 그렇다면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건강관리 비용 미리 준비해 두기.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리거나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을 대비하려면 건강보험 외에 개인적인 저축이나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험 상품이나 건강관리 예산을 따로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건강보험 외에도 추가로 연금을 설정하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건강관리비로 따로 떼어 놓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2. 주택관리 비용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택관리 비용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시설물의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미리 점검하고 수리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 비용 준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예전처럼 미리 수리 비용을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놓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사회적 활동에 대한 예산 설정. 마지막으로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친구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때 자주 외식을 한다거나 소소한 여행을 떠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월 예산을 따로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예산을 정하고 나니 스트레스 없이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3. 은퇴 후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 3가지.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은퇴 후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소득원 다양화로 생활비 절감. 제 친구 중 한 명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라인 강의나 프리랜서 작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인 소득을 통해 은퇴 후에도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바로 수입이 끊기면 생활비에 대한 불안이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 2. 소비 패턴 변화로 생활비 절감. 또 다른 사례는 제 동료가 은퇴 후 소비 패턴을 적극적으로 바꾸면서 생활비를 절감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은퇴 전에 매달 고급 외식을 즐기고 여행도 자주 다니는 편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 소비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는 식비와 외식비를 절약하고 여행 경비를 계획적으로 세워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죠. 이런 변화가 생활비를 크게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례 3. 공공서비스 활용으로 생활비 절감.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비 할인이나 교통비 할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여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예기치 못한 지출과 사소한 습관들이 더해져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 생활비는 예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처음 겪는 생활비에 대한 현실적인 충격에 놀라기도 하죠.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와 실용적인 팁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건강관리 비용, 사전 준비가 핵심. 은퇴 후 건강관리 비용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지면 건강검진과 병원 치료를 자주 받게 되는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처음에는 건강보험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전에 건강관리 비용을 별도로 예산에 넣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외에도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따로 설정해 놓으면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건강보험 외에도 치료비나 약값 등을 고려해 저축을 해두세요. 특히 만약 큰 병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건강관리 비용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으므로 건강관리 예산을 짜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노후를 위한 건강 계획을 세울 때 적어도 5년, 10년 단위로 치료 비용 예산을 상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2. 주택 관리 비용, 정기 점검으로 비용 절감하기.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안의 가전제품, 전기, 수도 등 주택 관련 관리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나고 전구가 여러 번 나가면서 작은 수리비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비용을 절감하려면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례: 제 친구는 은퇴 후 매년 가전제품 수리 비용으로 50만 원 정도를 따로 예산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덕분에 예상치 못한 고장이 생겨도 큰 부담 없이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 수리 비용도 꼭 예산에 넣어두세요. 작은 고장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커지기 때문에 배관 점검, 정기 점검 등을 연 12회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팁: 가전제품은 5년, 10년마다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체 시점을 미리 알고 예산에 반영하세요. 배관, 전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LED 조명 교체, 절수형 샤워기 설치 등을 통해 전기와 수도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원 다양화, 은퇴 후에도 수입을 확보하기.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은퇴자는 소득원을 다양화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제 은퇴 후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프리랜서나 전문직 일을 하거나 작은 창업을 통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례: 온라인 강의나 튜터링, 프리랜서 작업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인 한 친구는 은퇴 후 1년 동안 온라인 강의를 통해 월 50만 원을 추가로 벌었습니다. 작은 창업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빈집이나 창고를 활용한 소형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역시 은퇴 후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자격증 취득을 고려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지만 그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케팅, 프리랜서, 디자인, 영상 편집 등이 은퇴 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작은 창업이나 온라인 비즈니스는 시작 비용이 적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은퇴 후 삶에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활동, 예산 관리로 과도한 지출 방지. 은퇴 후에는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외식이나 여행 등의 지출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퇴 후 몇 달간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 가졌는데 그때마다 외식비가 늘어나다 보니 생활비가 계속 증가했어요. 그 후 매달 외식비나 여행비에 대한 예산을 따로 정해두고 관리하게 되었죠. 구체적 사례: 제 친구는 외식비나 여행비를 관리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예산 내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과도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할인 혜택이나 쿠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생활비 절감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전문가 팁: 사회적 활동 예산을 미리 설정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특히 여행 경비나 외식비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할인 혜택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할인 쿠폰 등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재정적 목표 세우기. 은퇴 후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은퇴 후 첫 5년 동안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투자나 자산 관리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은퇴 후 첫 몇 년 동안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팁. 재정 목표 설정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5년 후, 10년 후에 필요한 자금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계획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초적인 투자 지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생활비 관리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겠지만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미리 준비하고 소득원 다양화, 건강관리, 사회적 활동 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불안 없이 은퇴 후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은퇴하면 다 월배당 ETF부터 하더라.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퇴직하고 남은 1억, 일단 월배당 ETF에 넣고 46% 수익을 노리겠다고요. 그 말에 고개는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유가 있다. 월배당 ETF는 분명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매달 배당이 들어오고 생활비에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런데 과연 모두에게 맞는 해법일까요? 저는 퇴직금 1억을 받아들고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매달 배당 받는 구조 대신 내 돈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짰습니다. 은퇴 후 돈 꾸준히 들어오게보다 절대 안 나가게 만드는 전략. 은퇴 이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점점 줄어드는 불안입니다. ETF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이 줄거나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목돈이 1억 정도밖에 없다면 리스크는 훨씬 민감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원금이 최대한 지켜지는 구조. 수익보다 현금 흐름을 중요시. 내가 통제 가능한 자산의 투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월배당 ETF 대신 선택한 3가지로 은퇴 자금을 운용하게 됐습니다. 사례를 통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사례 1. 1억으로 월세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퇴직하고 61세가 된 김성수 씨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이미 절반 이상 자산을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남은 건 1억 원. 처음엔 은행에 넣어둘까 고민하다가 지인의 조언으로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서울은 무리였고 수도권 외곽의 신축 소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본인이 전세를 끼고 사서 월세로 돌렸고 보증금 8천 월세에 35만 원 전세 끼고 실투자금 1,500만 원 수준. 이후 두 번째 물건은 아예 전세 보증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매입해서 월세 40만 원을 확보했고 현재는 총 매달 70만 원의 고정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월배당 ETF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세입자만 잘 구하면 월세는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이죠. ETF가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현금 흐름 자산화였습니다. 사례 2. 월배당 말고 리츠아리 ITS와 우량 배당주로 쪼개서. 최영자 65세 씨는 퇴직 후 남편과 단둘이 살며 연 4% 수익을 목표로 투자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월배당 ETF는 총 자산 1억을 몰빵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쪼갰습니다. 5천만 원 시가총액, 큰 우량, 배당주, 통신에너지, 은행주 등. 2천만 원 안정적인 리츠아리 ITS 상품 이랜드리츠, NH프라임리츠 등. 1천만 원 단기 국채형 ETF. 2천만 원 CMA 계좌와 정기예금 비상금 용도. 이렇게 쪼개자 ETF처럼 월배당이 매달 나오지는 않지만 분기마다 배당이 들어오고
자산의 등락폭이 줄었습니다. 매달 돈이 꼭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내 돈이 버티는 것이라는 마인드가 생겼다고 해요. 그녀는 지금도 월배당 ETF만큼의 편안함은 없지만 불안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례 3. 작은 가게 하나, 삶의 질도 바꿔줬습니다. 박준호 62세 씨는 퇴직 후 1억을 가지고 투자를 고민하던 중 창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외식업은 리스크가 커서 피하고 월세 30만 원짜리 자그마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습니다. 초기 시설비 포함 4천만 원 투자, 월 순수익 약 70만 원. 물론 직접 출근하는 일은 없지만 재고 관리, 청소 등은 주 12회 직접 합니다. ETF는 내 돈이 일하지만 가게는 내 아이디어와 손이 일하죠. 리스크가 더 크지만 성취감도 더 크다고 말합니다. 남은 6천만 원은 비상금과 일부 CMA로 나눠두었고 가게 수익만으로 부부 생활비 대부분을 해결 중입니다. 작지만 자영업이 은퇴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전문가 시선에서 본 대안적 접근법. ETF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퇴직금 1억이라는 금액은 적절한 리스크 분산과 현금 흐름 최적화 전략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기 안정성과 중기 수익성을 나눠서 설계하자. 전부 ETF, 전부 부동산이 아닌 포트폴리오화된 자산 배치 필요. 소득 창출 자산을 우선 확보하자. 월세, 배당 혹은 작은 부업이라도 현금이 드는 구조가 핵심. 비상금 확보는 필수. 1억 중 최소 2천만 원은 유동성 확보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 매지며 당신에게 맞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ETF든 월세든 창업이든 내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 안에서 매달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진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월배당 ETF요? 전 안 합니다. 이걸로 은퇴 끝냈습니다. 은퇴 자금 1억 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용 전략. 서론 월배당 ETF의 인기와 그 한계.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 월배당 ETF가 대중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으로 1억 원 내외의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월 단위 배당 수익이 마치 연금처럼 여겨져 현금 흐름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금융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월배당 ETF만으로 은퇴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주요 한계점. 시장 리스크. ETF는 주식시장에 연동되므로 배당 수익뿐 아니라 원금 손실 위험도 존재합니다. 수익률 불확실성. 월별 배당은 안정적이지만 장기적 총 수익률은 낮거나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 시장 하락 시 배당 감소 또는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1억 원 자산 이렇게 쪼개서 운용하라. 퇴직금 1억 원을 하나의 금융 상품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복수의 자산군으로 분산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모델 예시. 구분 금액 배분 주요 목적 예시 상품 또는 방법. 고정 수익 자산 약 40%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리츠 REITs 우량 배당주. 유동성 자산 약 20% 긴급 자금 및 단기 운용 CMA 예적금. 실물 자산 약 30% 물가, 상승 대응 임대 수익 소형 부동산, 전세 끼고 매입. 창업소 규모 사업 약 10% 능동적 수익 창출 시도 무인 매장, 소형 부업 등.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소형 오피스텔 전세 끼고 투자.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실투자 1,500만 원. 월세 35만 원 확보. 1년 420만 원 수익 약 28% 연수익률 세전 기준. 위험 공실 리스크, 관리 이슈 장점 원금 보존력 높고 현금 흐름 안정적. 사례 2 배당주 리츠 분산 전략. 우량 배당주 통신, 은행, 에너지, 상장 리츠 조합. 평균 연 45% 배당 수익, 원금 방어력. 리스크 배당 감소, 주가 변동 장점 월배당 ETF보다 낮은 변동성. 사례 3 무인가게 창업.
초기 투자비 약 4천만 원, 월 순익 약 70만 원, 연 수익 약 840만 원, 21% 수익률 수준. 리스크 지역 상권 의존도, 관리 부담, 장점, 소득, 창출, 자기 통제 가능. 결론 및 재현. 은퇴 후 자산 운용의 핵심은 현금 흐름, 원금 방어, 심리적 안정성입니다. 월배당 ETF는 그중 현금 흐름 확보 측면에서는 유효하지만 원금 방어나 장기적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체 자산이 크지 않은 1억 원 수준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한 다각화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은퇴 후 자산 운용 5원칙. 월급 대신 현금 흐름 자산을 확보하라. 월세, 배당, 소액 창업 등으로 최소 생활비 커버 구조 마련. 원금 보존형 자산을 반드시 포함하라. 전체 자산의 최소 4,050%는 원금 보존 중심 운용. 유동성을 확보하라. 예적금 또는 CMA로 비상시 유동성 대응 준비. 시장과 무관한 소득원을 고려하라. 고정 월세, 사업소득 등 주식과 독립된 소득원 필요. 리스크 분산을 통한 심리적 안정성 확보. 자산의 분산 투자로 불안감을 줄여야 장기 지속 가능. 마지막 조언. ETF도 좋고 배당주도 좋고 부동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1억, 이 돈은 당신의 자유를 위한 마지막 기회 자금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계획된 분산 전략으로 평생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